한국 역사는 바로 이런, 한국 정치는 바로 이런 정치예요. 무슨 정치? 반칙을 쓰는 정치. 정책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반칙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정치입니다. 마치 권투 시합을 할 때 칼을 품고 올랐다가 불리하면 상대방 찔러 죽이는 그 시합을 해요.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정치예요? 정상적인 정치?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극우 보수 세력은 정책 경쟁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유지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색깔 공격으로 잡아뜨리면서 권력을 유지해온 자들이죠. 조 50년대에 조봉암생을 그렇게 간첩으로 몰아 처형했고 70년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아서 대통령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만약에 색깔 공격이 없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70년대 대통령이 되고도 남았죠. 그리고 그때 대통령 됐으면 우리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의 김대중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나름. 자, 그리고 21세기에 진보당 해산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항상 반칙으로 걔네가 승리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반칙이 없었다면 걔네들은 이길 수 없어요.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은 반칙이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든 정치의 기본을 어디에 두느냐? 색깔 공격에 둡니다. 상대방을 색깔 공격으로 잡아뜨리는 거에 둬요. 그러면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은 양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양보할 필요 없죠. 또 실력을 개발할 필요도 있을까요? 실력을 개발할 이유도 없죠. 왜? 색깔 공격이라는 절대 무기가 있으니까. 지금 적폐 세력 도둑의 힘에서 대선 주자들이 나왔는데 하나같이 황당하죠. 예? 윤석열이 어디서 끌어와서 왔는데 이게 뭐 하루에 하나씩 사고 치질 않나. 말하는 거 보면 정말 황당하잖아요. 무당을 믿지 않나. 자, 왜 그래요? 얘네들이 수준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수준이 왜 이렇게 안 높아지는 거죠? 최순실을 이제 겨우 쳐냈더니 왜 이제 이상한 정법 스님, 예? 뭐가 나와요? 얘네들이 발전이 없어요. 왜 발전이 없냐? 발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색깔 공격으로 상대방을 잡아뜨리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보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한국의 정치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는 색깔 공격이 옛날만큼 잘 안 먹혀요. 그렇죠? 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얘네들이 이걸 포기한 건 한 적은 없어요. 지금도 언제든지 또 나올 겁니다. 색깔 공격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조국 사건,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이 전 법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원래 극우 세력들 조중동 이런 애들이 처음에 뭘로 공격했어요? 기억나셔요? 네, 산호맹으로 공격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죠? 저는 그 관심이 많이 끄는 거 보거든요. 산호맹으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젊었을 때 사회주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색깔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안 먹혀요.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야, 젊었을 때 뭐 사회주의 할 수도 있지.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안 먹히니까 이제 뭘로 들어가요? 표창장 같은 거 치잖아요. 도덕성. 자, 이재명에 대해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처음에 빨갱이라고 공격했을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뒤에서는 빨갱이라 그러죠. 근데 안 먹혀요, 잘. 그럼 뭘로 쳐요, 이제? 욕설 사건, 화천대유 사건, 이런 걸로 치는 거예요. 도덕성. 그러니까 얘들이 정상적 정치를 할 수 없는 놈들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반칙으로 거꾸로 때려야 되는데 색깔론이 잘 안 먹히니까 이제는 흙탕물 정치를 하는 거야. 또 상대방이 도덕성을 치는.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뭐 거의 그렇게 흘러갔잖아요. 누가 더 더럽냐? 도곡동 뭐 땅이냐, 도곡동 부동산이냐, 도쿄 아파트냐. 이거 갖고 싸우지 않았어요? 누가 더 더러운가? 국민들한테 그런 호소를 하죠. 쟤도 더럽고 저도 더러운데 제가 조금 덜 더럽거든요. 절 뽑아주실래요? 뭐 이런 식의 선거. 저는 너무 더러워요. 저도 더럽지만. 한국 정치가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뭐예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이렇게 저열한 수준의 정치로 전락한 이유는 바로 색깔 공포증 때문이라는 거죠. 색깔 공포증 때문에 색깔 공격이 난무하고 색깔 공격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정책 경쟁을 하는 정당이 등장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한국 정치는 상대방 흠집 내서 잡아뜨리는 반칙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정치가 돼버렸다. 오늘날에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국가보안법이 없어지지 않고 색깔 공포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정치 풍토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겁니다. 진보 정당이나 정책 정당이 자라나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국이 70여 년 넘게 거의 이제
후진적인 정치를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살아왔다면 국민들의 의식은 어떨까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 비정상적 사고는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잖아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뭐죠? 사상의 자유죠. 사상의 자유가 없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상의 자유만 있어도 그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고 하여튼 핵심 중에 핵심이죠. 사상의 자유가. 사상의 자유가 없는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될 때 그것을 언론에도 공표하고 책으로도 출판하고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집회도 열고 조직도 결사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상의 자유가 없으면 네 가지가 주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가 이제 핵심인데 한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근데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어디에 더 많은 손을 들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2번에 더 많은 손을 들어요. 1번에 손을 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1번에 손을 드는 사람은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국의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누가 했습니까? 한국 정치인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 얘기했다가 이제 욕 바가지로 먹었죠. 탄핵해야 된다. 노무현 역시 공산주의자다. 근데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얘기를 유럽에 가서 유럽 사람들한테 했으면 그 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그 얘기 왜 하세요?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세요? 자,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선 당연해요. 근데 한국에서 그 얘기를 하면 뭐가 돼요?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는가. 보편적인 기준, 국제 기준하고 떨어져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한국 사람들은 1번에 찬성을 안 하고 2번에 찬성한단 말이에요.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에 특수 상황이니까. 근데 이 논리 있지 않습니까? 사상의 자유를 특수 상황에서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이 논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히틀러가 만들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럽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소위 이제 시민혁명 이후에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나라들은 없었어요. 그걸 부정하면 완전히 중세기적 야만 국가로 불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사상의 자유를 부정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유럽은. 근데 히틀러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어떤 기발한 논리를 만들었느냐? 바로 저 논리를 만든 거죠. 사상의 자유는 중요하니까 보장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소련, 그 당시에는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였죠. 사회주의 소련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이므로 사회주의 사상은 금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사상의 자유를 금지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논리와 100% 똑같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자입니까? 파시스트입니까? 다 파시스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100% 파시스트입니다. 정치인들도 파시스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 중에 자유민주주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도밖에 없어요. 공산당 허용해야 된다고 말했던. 다 파시스트예요, 사고방식이. 히틀러랑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사상의 자유를 다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금지하는데 뭐가 그래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만 금지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됩니다. 단 하나의 사상이라도 금지되면 그 사회는 반드시 파시화됩니다. 혹은 중세기적 야만 국가로 전락합니다. 자, 중세기 시대에는 수많은 사상을 다 금지한 거 아니에요. 중세기 때. 뭐만 금지했어요? 기독교에 위배되는, 기독교적 권력에 위배되는 이단 하나만 딱 금지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단으로 몰면 되죠. 자, 히틀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고 싶으면 뭘로 몰면 돼요? 사회주의. 한국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고 싶을 때 뭘로 몰았어요? 네, 빨갱이 종북. 사회에 따라서 금지된 사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사상이라도 금지되면 권력자들은 누구든지 제거할 수 있어요. 그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몰아붙이면 되죠. 도장만 딱 찍으면 되죠. 이 사상 가졌다 이 사람이. 그럼 죽여도 되죠. 그런 사회가 파시오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 사회가 중세기적 야만 국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경험한 게 있어요. 배운 게.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단 한 가지의 사상이라도 금지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파시화되고 야만 국가를 전락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무솔리니 이탈리아, 일본 군국주의, 독일, 히틀러의 독일, 다 이 나라들이 파쇼의 길로 걸어가는 첫 출발점은 사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회주의 금지. 일본도 군국주의 길을 걸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공산당 금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회는 반드시 파쇼화 됐어요. 한국도 지금 똑같아요. 금지된 게 하나 있죠? 종북이든 뭐든 게 사회주의든.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걸로 몰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사회 아니에요. 한국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파쇼 체제 속에 살고 있고, 이 파쇼 체제 속에 살고 있으면서 파쇼 체제인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착각하는 심각할 정도로 왜곡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일반인들은 잘 인지를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진보 세력만이 아니고 정상적인 민주주의자라면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일체 제한을 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져야 돼요. 제한을 가하면 안 된다. 왜? 한 가지의 사상이라도 금지시키는 순간 그 사회는 마녀 사냥이 가능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투철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확고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들 우린 북과 대치 중이잖아. 그러니까 종북은 안 되잖아. 사회주의는 금지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히틀러의 논리를 외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상의 자유를 금지해서 잘 된 사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뒤져봤을 때.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서 망한 나라 또 역으로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됐지.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고 보편적 원리와도 맞지 않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분단 체제를 해체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파쇼 체제에서 벗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파쇼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파쇼 체제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됐다?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상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고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무슨 민주화가 됐습니까? 전혀 민주화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후진적인 정치, 그로 인한 후진적인 민주주의 의식, 왜곡된 민주주의 의식, 이게 사회에 만연시킨 것은 뭐냐? 바로 반민주적 문화 아니겠습니까? 온 사회에 반민주적 문화를 만연시키죠. 우리 한국 사람들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 리젝트 하잖아요. 계속 거부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잖아요. 근데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의 심리적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는 공존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죽이겠다. 또는 뭐 제거하겠다, 쫓아버리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주장 밑에는 저런 심리가 깔려 있는데 저건 정상인의 심리입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 계속 만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놨다 다 죽일 거예요 나중에? 그런 짓을 누가 한다 그러면 또는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도 우리 이웃이고 존엄한 인간이에요. 같이 살아가야 돼요. 공존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의 사고방식이죠. 근데 한국인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어떤 걸 강요받아요? 공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강요받죠. 그 사람과 같이 살지 말라고 강요를 당하죠. 한마디로 배타주의를 강요당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배타주의, 극단주의, 혐오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배타주의는 사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배타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 쟤네들 야 일단 밖으로 쳐내. 거부해.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쟤네들을 작사를 내자. 이 분위기가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열려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국가보안법이 강요한 심리예요. 국가보안법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랑 생각이 다르냐? 그럼 조져. 제거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배타주의가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남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 살면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한국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들을 마음의 준비를 확실히 갖추고 있죠. 자, 근데 남의 말을 왜 안 듣겠습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의 말을 들어도 된다? 들어야 된다? 안 된다? 안 들어도 된다? 안 들어도 된다는 심리가 생기는 거죠. 나 제 얘기 듣기 싫어. 빨갱이로 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종북몰이 당한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막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 너 종북이냐? 색깔 공격을 하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나와요. 너 빨갱이냐? 종북이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사석에서 무슨 얘기만 나왔다 하면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라고 그래요. 종북무리를 해요. 뭐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무서워서?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안 듣겠냐? 빨갱이로 몰면 되니까. 종북무리 하면 되니까. 한국 사회에 만연된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태도, 또 양보와 타협을 거부하는 태도는 바로 배타주의가 낳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배타주의가 낳은 그런 필연적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색깔 공격으로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는단 말이죠. 또 그걸 당한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살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가 있으면 불이한 상황을 보면 저항을 하고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또 저항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까요?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굴종, 비겁함 아닙니까? 한국 사회는 실제로 비겁함을 권장하는 사회죠. 비겁함을 권하는 사회. 예를 들면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자주 볼 수 있는데, 어떤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사회인이 돼서 회사에 취직했어요. 갔더니 비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갑질 장난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애가 쇼크 먹어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어머니, 우리 회사 갑질이 이렇게 심하고 비리가 이렇게 심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어머니가 그래요. 화를 확 내죠. 야, 이 자식아, 그렇지 않은 직장이 어디 있다고, 이 자식아. 네가 잘났냐 뭐 이러면서 애들 생각을 해야지. 다 참고 다니는 거야, 인마. 네가 지금 어른이 안 돼가지고. 자, 이런 분위기 한국 사회에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냥 참고 넘어가라. 세상은 다 그런 건데 왜 계기냐? 너가 뭐 그렇게 잘났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비겁함을 삶의 철학으로 간직하고 살아가고, 또 그 결과 자식들한테도 비겁함을 계속 교육합니다. 나서지 마라. 데모할 때 앞에 서지 마라. 뭐 심지어는 학교에서 요즘에는 그런 중학교 같은데 학교에서 왕따 폭력 이런 게 있으면 애가 와서 엄마,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왕따 시켜요 누구를.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야, 너 그걸 보고선 그냥 집에 왔어?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라 그러냐? 너 괜히 끼지 마라. 너도 당할라. 한마디로 비겁하게 살라고 교육하죠. 그리고 엄마, 나 걔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집에 왔어. 그러면 아유, 내 새끼 잘 사네. 비겁함을 가르칩니다.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과학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걸 집에다 얘기했다. 그럼 부모들 어때요? 바로 신고하고선 싸워요? 가서 데모하고? 웬만하면 참으라고 그럽니다. 아이, 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DP 같은 드라마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한국 사회에 이 갑질이 만연하는 사회가 됐는데, 이거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왜? 원래 저항을 못하고 비겁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지위가 없으면, 낮으면 더더욱 저항을 못하겠죠. 그러면 한국의 조직 문화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조직 문화가 정착되겠습니까? 제도와 상관없이 반민주적 조직 문화, 수직적 조직 문화,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배경으로 해서 갑질, 학대, 성희롱, 성추행, 이게 난무하지 않겠어요? 한국을 갑질 사회라고도 하죠. 실제로 갑질 사회라고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갑질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9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갑질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10%에 속한 거예요. 행운합니다. 절대 다수 한국인들은 갑질을 경험합니다. 갑질을 당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90%의 사회인들이 갑질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대답한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80%입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통계 80%입니다. 아, 이건 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 갑질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 거예요. 근데 그냥 참고 넘어간대요. 80%가. 왜? 저항할 수 없는 문화, 사회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이 반민주적 조직 문화, 한국 사회에 만연돼 있고 사회 문화도 그래요. 그럼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활기 넘친 사회, 창의력이 꽃피어나는 사회가 될까요? 아니면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망해가는 사회가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중국이 쫓아오고 선진국에서 떨어지고 샌드위치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 맨날 나오죠. 그래서 창의력 중요하다. 창의 경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인들의 창의력은 어떨 때 꼽혀날까요? 아니 인간의 창의력이란 것은 기분 좋고 행복할 때 창의력이 꼽혀날까요? 아니면 매 맞고 있을 때 창의력이 막 생길까요? 이거 누구나 많아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매 맞고 사는 거예요. 갑질 사회 속에서. 직접 주목을 받지 않더라도 언어적, 심리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를 당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무슨 창의력이 꼽혀납니까? 한국 사회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려서 어떻게든 돈이나 벌어서 로또나 하고 비트코인이나 하고 주식이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이런 관심 없어요. 한국 사회는 나날이 활력을 잃고 있고 창의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주저앉지 않을까요?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요? 과연 한국 같은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겠죠.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한국이 버텨왔습니다. 뭐 채찍질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태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생각해요. 저는.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제가 볼 땐 분단체제입니다. 국가보안법이고 색깔공포증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서 사회 전반을 완전히 망쳐놓고 있다. 여기 이런 사회에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나 힘을 찾을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분단체제를 해체하지 못한다면 색깔공포증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은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은 뭐 이제 그저 색깔공포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고 일단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